짜잔. 끊기면 안 되는데. 보자. 자, 공유결합 하면 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맞나요? 그 시그마 결합의 그 정의는 사실은 아주 수학적이에요. 아주 수학적이어서 그 원자와 원자가 결합축을 이루잖아요. 결합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합 전자의 결합 축상의 가운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뭔 말인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이 아니라 고전역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짜잔. 어떤 원자. 그 다음 짜잔. 얘도 또 다른 어떤 원자. 에서 요게 두 분자를 잇는 핵간축. 핵간축. 보이시죠? 그 핵간축에 짜잔, 짜잔, 요런 식으로다가 결합 전자쌍 이 놓여있는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간 핵 간축에 결합 전자쌍 이 나타나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뭐냐면은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어떤 원자라고 했죠? 얘도 어떤 원자라고 했죠? 원자면 내부에 원자 뭐가 있어요? 원자 안에는 원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 핵은 플러스 센터예요? 마이너스 센터예요? 원자 핵은 플러스 센터죠. 그러면 이때 화학결합이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란 얘기예요? 척력이란 얘기예요? 이 인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하필 그 전자가 핵간 축상에 있을 때를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풀면 이 전자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의 가운동량이 0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양자역학적 표현인 거고 고전역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이한이 좀 추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 시그마 말고 두 번째 파이도 있겠죠. 자, 파이 결합은 모델링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도 어떤 A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요. 여기도 어떤 B 원자의 원자핵이 있어요. 이거 여전히 핵간축이고요. 그런데 오비탈 혹은 그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 꼭 핵간축에만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무슨 오비탈이 나타나면 짜잔 짜잔 요런 식의 p 오비탈이요. 이 p 오비탈은 핵간축에 벗어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핵간축을 Z축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p 무슨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px나 py가 되는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가 어떻게 짜잔 짜잔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 전자쌍이 핵간축에서 벗어난 공유결합. 요걸 파이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그냥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이 상태에서 오,
이 두 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파이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자와 전자가 상호작용을 한다? 매우 엉터리 얘기죠. 전자하고 전자는 사실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죠. 전자끼리 모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때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뭐다? 핵과 전자 간 인력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그게 시그마 결합이 됐건 파이 결합이 됐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과 전자 간 인력이에요. 그게 그 전자가 하필 핵 한 축에 있느냐 핵 한 축에 벗어나 있느냐로 구분을 시그마 파이로 구분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이거다. 알겠죠? 이때 핵 한 축에서 벗어나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통해 화학 결합을 이룰 때 이 전자를 이루는 분자궤도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자궤도 함수의 각운동량 양자수를 구하면 그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이 돼요. 그럴 때 수학적으로 파이라고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그마다 파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수학적 기하학적 표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화학적 견지에서 보면 그래? 그러면 얘는 보통 시그마보다 좀 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죠? 왜죠? 바로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핵간축이 있을 때에 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가깝고 더 멀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보통의 경우는 파이보다 조금 더 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요. 아이고, 여기 지저분하네. 파이 결합이 나타날 때 입체 구조. 자, 파이 결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분자가 바로 C2H4. C2H4. 자, 제 이름은? 얘 이름은? 여러분? 에틸렌 혹은 에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이름은 에틴인데 관용 이름인 에틸렌을 더 많이 써요. 알겠죠? 발음은 이가 이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에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에텐이라고 읽는 건 일본식 발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들어온 이름이 에텐이고요. 일제시대 아니니까 에틴이라고 읽는 게 더 아니 뭐 취향에 따라 내가 친일파다 그럼 에텐 내가 친미파다 그럼 에틴 그렇죠? 아니 친미일 수도 있고 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취향인 거죠. 친독도 있고 친푸도 있고 친일도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다. 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렇지. 이한이는 친일이에요, 친미예요? 친미 할래요? 아니 취향일 뿐이에요, 알겠죠? 취향일 뿐이에요. 아니 나는 일본 되게 좋아해요. 나 일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좋아요. 일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정치를 싫어하는 거죠, 나는. 일본은 아주 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의 정치를 싫어할 뿐이죠,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일본 여행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 여행을 수년째 못 가고 있어요. 왜? 방사능 때문에요. 일본의 많은 문화 중에 좋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방사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방사능을 누가 뿌리고 있어요? 일본의 정치가 그걸 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일본의 정치가 너무 싫어.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파. 이 얘기 시작하면 4시간이야. 자, 안 돼. 잠깐만. 준다. 자, 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 아시다시피 탄소. 짜잔. 이렇게 그리는 게 저 에틸렌의 아주 유명한 루이스 구조잖아요. 지금 내가 견합선을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파란색으로 썼죠. 예, 느낌이 올 거예요. 파란색으로 쓴 건 시그마 결합, 빨간색으로 쓴 건 파이 결합. 이런 식으로 얘가 뭘 이루고 있죠? 바로 인플레인,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평면이 지금 XY 평면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시그마 결합은 편의상 혼성 오비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무슨 혼성 오비탈 하죠? 그 유명한 sp2죠. sp2. 그러면 이때 중심 원자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느냐? 원래 탄소의 전자 배치는 ES2, EP2잖아요. 이게 혼성화, 그것도 sp2 혼성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탄소를 중심으로다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의 혼성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배치되는데 이 세 개의 혼성 오비탈을 편의상 H1, H2, H3라 해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무슨 오비탈이 혼성화되지 않고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다가 PZ. 왜 PZ라고 하느냐?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수직하게 있는 오비탈을 PZ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최외곽 전자가 몇 개? 4개잖아, 4개. 하나, 둘, 셋, 넷. 그 4개의 전자가 여기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해요?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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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전자. 알겠죠? 그러면서 혼성화 이론은 무슨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한 이론이라고 해서 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전자 배치를 할 때 무엇을 최대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할 때 무엇을 최대로? 홀전자 최대로 전자 배치를 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 얘기는 안 했나? ES 오비탈에 EP 오비탈에 탄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혼성화를 하면 sp2 같은 경우는 H1, H2, H3의 PZ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이건 홀전자지. 홀전자 아니야. 홀전자 아니지? 홀전자 아닌데도 혼성화한 후에 전자 배치를 할 때는 홀전자. 이렇게 전자 배치하라고 하는 게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명령이죠. 왜 이렇게 홀전자 전자 배치를 많이 해야 돼요? 이유가 없죠. 근거가 없어요. 다만 홀전자 전자 배치를 많이 하면 결합을 많이 형성할 수 있죠. 그런데 홀전자 배치를 하는 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불리함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티어리는 좋은 이론이 아니라고 했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전자가 쌍으로 있는 것도 전부 다 홀전자로 풀어서 전자 배치를 한다. 이게 혼성화와 밸런스 본드 티어리의 핵심이야겠죠. 핵심이면서 약점이라고 했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 탄소가 여기도 있는 거고 이 탄소가 여기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이따 저기에 있는 저 에틸렌의 3D 구조 자, 3D 구조 어떻게 될 거냐? 이 모습이 여기도 있고 이 모습이 여기도 있고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동일한 모습의 레고 블럭 있죠. 레고 블럭 여러 개를 끼워 맞춰서 여러 다른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렇게. 자, 가상적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 핵관축을 가정해 봅시다. 탄소마다 H1, 2, 3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거를 H1, H2, H3라고 그리고, 그리고 이 탄소마다 PZ 오비탈이 수직하게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린 건 요 세 개를 뜻해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홀전자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생기게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또 다른 탄소가 있고 이놈에 대해서도 H1, H2, H3, 그 다음 여기에 PZ. 됐죠? 그러면 얘도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되죠? 그 4개를 역시나 홀전자로 하나, 둘, 셋, 4개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탄소와 탄소의 핵간축의 전자가 있죠. 무슨 결합? 시그마. 그 다음 이 탄소에 누구를 갖다 붙이냐면 수소의 1s 오비탈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핵간축에 이 전자들이 또 놓이겠죠? 이 또한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그런 식으로 요 모서리에다가 슈쇼를 배치하면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요 홀전자 두 개가 뭘 이룬다? 파이 결합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이 두 전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파이 결합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 핵과 이 전자, 이 핵과 이 전자 사이의 인력, 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파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알겠죠? 이걸 조금 더 입체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XY 평면이 있고 그 평면에 탄소, 수소, 탄소가 놓이며 파이 결합은 XY 평면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됐죠? 예? 됐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우자. 네 번째, 파이 결합 형성을 MO로 설명합니다. 시그마 결합 형성을 MO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그마 결합 형성을 M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수학적인 요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하학과 수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화학 과정에서는 N2, O2 같은 간단한 분자에 대해서만 시그마 결합도 분자궤도 함수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는 BH2, CO2 이런 것처럼 이원자 분자가 아닌 것도 시그마 결합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내가 강의를 넣어줄 테니까 필요하면 그 강의를 보세요. 알겠죠? 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시그마 결합은 혼성으로 퉁치고
파이 결합만 분자궤도 함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분석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설명할 거는 다 할 수 있고 수리적으로 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두 p 오비탈을 하나를 pz1, 하나를 pz2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분자궤도 함수가 맹글어지느냐? 자, 여기에 짜잔, 짜잔, pz 오비탈 1, pz 오비탈 2. 자, 그러면 요 둘의 현재 에너지 준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다를 리가 없죠. 기하학적으로 완전 대칭되니까요. 이때 이 둘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 pz 오비탈하고 요 pz 오비탈만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각각이 pz1, pz2를 그냥 각각 따로따로 그려본 거예요. 이 모습을 그냥 평면에다가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p 오비탈은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찬가지로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두 개를 겹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부호가 다른 것끼리 만나게 혹은 같은 것끼리 만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를 각각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 상쇄 간섭,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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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는 함수값이 플러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이 동시에 만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그 크기가 커지는 보강 간섭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더해지는 것도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겠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만나면서 함수값의 분포가 줄어들어요. 함수값의 분포가 줄어들어요. 분포가 줄어들고요. 분포가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우리말로는 마디, 영어로는 노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알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파이 엔타이 본딩, 파이 본딩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홀전자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치가 되는데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파이 결합의 결합 차수 요것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결합차수는 전자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바로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 개수를 빼서 2로 나누는 게 결합차수죠. 지금 이거는 시그마 결합에 대한 결합차수예요? 파이 결합에 대한 결합차수예요? 파이 결합에 대한 결합차수죠. 왜냐하면 분자궤도 함수를 파이 결합에만 적용했으니까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루이스 구조상 결합선 하나 있는 게 파이 분자궤도 함수에서 결합차수가 1인 것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식의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분자궤도 함수 분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확대할 수가 있냐면 요거
이런 데다가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얘 이름이 그 유명한 원뜨비 부타 다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뜨리 부타 다이엔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수소 자리에 또 다른 탄소 이중결합을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구조를 더욱 확대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만들어진 게 원뜨리 부타 다이인이에요. 그래머를 잠깐 살펴보면 부타의 뜻은 탄소가 4개, 이인의 뜻은 탄소 이중결합, 다이의 뜻은 2개. 그래서 탄소 4개가 만들어 놓은 구조인데 그 안에 이중결합이 2개 있어요 라는 뜻의 그래머가 부타 다이엔이란 뜻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렇게 이제 분자기도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는데 저걸 입체 구조로 어떻게 표기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위에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잉, 여기 지운다잉. 자, 그러면 이 탄소가 sp2 혼성한다고 했죠. 그 sp2 혼성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sp2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sp2 혼성 오비탈이 여기서도 계속 반복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sp2 혼성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여기 수소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소 붙일 자리에 또 탄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혼성 오비탈이 하나, 둘, 셋, 여기에 또 sp2 혼성 탄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혼성 오비탈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름 얘네들한테도 pz 오비탈이 나타나겠죠. 이 상태로 평면 구조를 더욱 확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탄소마다 홀전자는 몇 개? 탄소마다 최외곽 전자는 몇 개? 4개. 그러면 탄소마다 홀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탄소마다 홀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동일하게 생긴 레고 블록을 연속적으로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앞서처럼 이런 자리에다가 그냥 수소 원s 오비탈 홀전자를 연결하면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파이 결합이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죠? 요거 파이 결합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이 또한 파이 결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저것 역시 파이 결합이라고 설명할까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결합의 근본은 누구와 누구 사이 인력이라고요? 핵과 전자 간 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잘 봐요. 여기 핵 있죠? 여기도 핵 있죠? 그럼 이 핵이 이거랑 인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랑 인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게 이상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전 역학적으로 봐도 여기서 인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두 전자는 현재 핵간축에 머물러 있어요? 핵간축에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으니까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적인 분석으로도 이거는 파이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애석하게도 루이스 구조상에는 표시할 수 있어요? 표시 못해요?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들 사이에 파이 결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를 위배하니까요? 옥텟을 위배하니까요.
그래서 고전역학적으로 무조건 파이 결합인데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뭐게요? 공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에서는 한글로 공액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입이 안 붙죠. 그래서 그냥 그 번역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콘주게이션 뭐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번역이 없는 채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컨주게이션 현상을 알아야 돼요. 이 녀석은 바로 뭐다? 연속적인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언제 연속적인 파이 결합이 나타나느냐? 바로 sp2 혼성 원자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혼성 오비탈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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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그래서 sp2 혼성 원자가 연속적으로인데 적어도 3개 이상. 몇 개 이상? 3개 이상. 아까 C2H4는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sp2가 2개라서 알겠죠? 컨주게이션이 되려면 sp2 혼성 원자가 적어도 몇 개? 3개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몇 개야? 4개니까 이 현상을 컨주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컨주게이션을 뭐 분자궤도 함수 MO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저기 줄게요. 준다잉. 지우면 되겠죠? 지우자. 자, 세 번째는 파이 결합에 대한 MO 분석입니다. 자, 파이 결합에 대한 몰리큘러 오비탈 분석 어떻게 하면 되느냐? 8 에너지. 자, 그래서 파이 결합을 이룰 수 있는 p 오비탈이 여기서 지금 몇 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순차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요? P, 1, 2, 3, 4.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P1, Z1, PZ2, PZ3, PZ4의 에너지 준위를 저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이들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PZ 오비탈의 에너지나 여기 있는 PZ 오비탈의 에너지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합니다. 비슷하다라고 가정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같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실제로 다르죠? 기하학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면 이 탄소는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요? 수소 탄소랑 결합하고 있죠. 얘는 탄소 수소랑 결합하고 있죠.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결국 동등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PZ하고 여기에 있는 PZ는 결코 정확하게 같진 않아요. 같진 않지만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것의 가정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이런 거 시험 낸다고. 오! 뭐라고 크게? 그렇지.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뭐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탄소 주변의 상황이 기하학적으로 달라도 전자 구조는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CO 일산화탄소 분자궤도 함수 같은 거 보시면 탄소에도 2p 오비탈이 있고 산소에도 2p 오비탈이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더 안정하게 그려요? 탄소하고 산소의 2pz 오비탈 중에 누구를 더 안정하게, 산소 쪽을 더 안정하게 그리죠.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전기음성도가 같거나 비슷하면 오비탈 에너지가 뭐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썼던 논리 그대로 써서 이 네 개가 거의 상황이 비슷할 거다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한 대단해요. 그래요? 이한 안 자는군요. 그래요? 좋아.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분자기도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수학적 과정을 휘켈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휘켄이라는 양반이 이것에 대한 최초의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면 이제 4x4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됐고, 그래서 해놓은 결과만 보자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개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 그 계산할 결과를 볼 텐데, 그래도 되는 이유는 그 계산의 결과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럴듯한데 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해 보지 않고 결과만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파이 1, 파이 2, 파이 3 N타입 본딩, 파이 4 N타입 본딩 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느냐? 자, pz 오비탈 4개가 서로 겹쳐져야 되죠. 그러면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에도 pz 오비탈이 있죠. 여기에도 pz 오비탈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120도 틀어져서 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UXY 평면을 잡고 이렇게 드는 거지. 그럼 XY 평면을 이렇게 들어서 이 평면의 지편성을 눈앞에 딱 두면 이 pz 오비탈은 입체감 없이 그냥 평면에서 pz 오비탈이 쫙쫙쫙쫙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걸 그리겠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조선, 요 보조선, 요 보조선, 이 보조선이 모두 XY 지평선 이 된다면 이 pz 오비탈이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고 그 각각을 PZ1, PZ2, PZ3, PZ4가 XY 지평선에 대해서 수직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만 그린 거라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오비탈의 성격은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면 반대쪽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우의 수로 어떻게 조합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암기하겠냐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가장 안정한 게 있고 가장 불안정한 게 있죠. 그럼 어떤 게 가장 불안정할 거냐? 아니, 가장 안정할 거냐? 이런 식으로 완전한 보강. 알겠죠?
모든 플러스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이 한꺼번에 만날 경우 가장 안정해질 거라고 직관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불리한 건 뭐겠어요? 가장 불리한 건 계속 상생거죠. 그래서 플러스인 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데는 플러스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드가 무려 몇 개가 생기죠? 난데없이 없던 노드가 3개가 만들어지죠? 그게 가장 불리한 녀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보관과 노드가 3개가 있는 거 말고 중간에 2개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그럼 노드가 2개 있으면 되나? 노드가 1개 있으면 되나? 라고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노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오비탈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이렇게 될 때 여기서 노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오비탈 부호가 이렇게 될 때 노드가 2개가 만들어지겠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저 부타다인에서 분자기도 함수 4개를 분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전자 배치해 볼게요. 뭐가 됐건 1번이 됐건 4번이 됐건 PZ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있어요?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도 전자 배치를 하나. 그럼 이 4개의 전자를 어떻게 배치할까요? 가장 안정하게부터 배치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럴 때 이 상태에서 BO 결합 차수는 어떻게 계산돼요? 2분의 4 빼기 2에서 2 이렇게 표현되겠죠. 0 이렇게 표현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본딩 오비탈에 4개가 있고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결합 차수는 시그마 결합 결합 차수인가요? 파이 결합 결합 차수인가요? 파이 결합 결합 차수죠. 파이 결합이 2개 있다는 의미니까 루이스 구조상 파이 결합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은 탄소 4개에서 끝나겠어요? 영원히 확장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확장할 수 있겠죠? 4개니까 6개도 되고 8개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6개로 만든 다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6개 컨주게이션 시킨 다음 처음과 끝을 돌려서 연결해요. 그게 뭐겠어요? 벤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2개, 4개, 4개, 6개, 8, 10개, 12개가 아니라 진짜 무한히 연결해요. 그걸 뭐라고요? 뭐냐면 잠깐만 2개, 4개까지 한 걸 했잖아. 그럼 6개 해서 고리로 연결한 이라고 했지. 6개 성이 안 차. 8개, 10개, 12개. 아, 성이 안 차. 12만 개. 100만 개. 1몰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몰개쯤 되면은 무한한 거잖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인간의 기술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뭐 사실은 1몰개까지는 좀 에바지만 한 100만 개 정도까지는 붙일 수 있어요. 100만 개, 한 20만 개에서 100만 개까지 충분히 붙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컨덕팅 폴리머라고 해요. 컨덕팅 폴리머. 뭐냐면 여러분 그 휴대전화 접는 거 있죠? 그게 이걸로 돼 있어요. 휴대전화 이게 휴대전화 접는 거 있잖아요. 접는 휴대전화의 액정 필름은 접을 수 있으니까 얘는 재질상 뭐란 얘기예요? 플라스틱이란 얘기예요. 플라스틱이니까 접을 수 있죠. 여러분 유리 접을 수 있어요? 유리 접으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지. 근데 아이폰은 겉면이 유리예요. 유리라고 유리. 유리에 그 뭐냐면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넣어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층간 삽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넣어서 유리에 밑에 한층 깔면 유리 표면에 전기가 살짝 통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전기를 통하게 하느냐? 우리 손끝에는 뭐가 흐르기 때문에? 생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게 아이폰판에 꾹꾹꾹 하면 생체 전류 때문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리판으로 깔아버리면 접어 못 접어? 못 접지. 근데
이 판을 유리판으로 까는 게 아니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까는 거야. 그럼 접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접는 화면이라고. 근데 그 플라스틱이 만약에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야. 그럼 이게 터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플라스틱인데 전기가 통해. 그게 이거야. 얘를 4개, 6개, 10개가 아니라 무한계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홀전자가 계속 연결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을 거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전극에서 뭐 튀어나와? 자유전자 튀어나오잖아. 그럼 청력이 생기겠지. 그럼 얘가 밀어. 그럼 얘 밀어. 너도 밀어. 밀려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 이게 뭐야? 전기가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무한계 연결해서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도선으로 만들면 플라스틱인데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컨덕팅 폴리머라고 해요. 알겠죠? 폴리머, 다른 말로 플라스틱. 예, 직역은 중합체 맞습니다. 직역은 중합체 맞는데 그래서 재질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니까 다 폴리머야. 알겠죠? 컨덕팅의 뜻은 전기가 통하는, 알겠죠? 혹은 뭐 전도성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돼 있는 게 그게 바로 이게 접는 거예요. 접는 거. 그리고 왜 LG TV 중에 TV 화면 이렇게 말리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이게 뭐냐면 TV 그 뎁더 비싼데 뭐가 화면이 이렇게 푹 올라갔다가 푹 들어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컨덕팅 폴리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TV 있는데 오늘 왠지 말아볼까? TV 말면 말려 안 말려. 큰일 나죠. 무슨 말이야. 근데 그 TV 화면을 컨덕팅 폴리머로 만들면 말 수 있다고. 마니까 이제 인테리어적으로다가 이렇게 말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하는 건데 드럽다 비싸더라고. 하여튼 거. 하여튼 뭐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벤진인데 벤진도 약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것도 내가 강의를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나 문제 풀이 같은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오케이. 됐다. 그런 거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됐다. 오, 고마워요.